우리 10대 유관학회 학회장님들께서 함께 토론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토론 라운드 테이블에 사회를 맡아주시는 좌장 순천대학교 박홍균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 블랙록 ESG 펀드에 대한 투자 문제가 대두되었고 또 이 비재무적인 것들이 유형이 강조되면서 투자 유치의 문제의식들이 강화되면서 ESG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가 대두되었습니다. 시대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의 문제들, 또 반대로 선진국 입장에서는 첨단 스마트화되는 반면에 화석연료를 쓰는 중도국이나 후진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다리 차기에 대한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게 ESG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이라든지 특수 분야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하고 전략적 걸 세울 것인가는 굉장히 미묘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유민현 회장님께서 ESG에 대한 구체성, 방향성들, 그리고 중소기업과 똑같이 피도선에 대한 연결에 대한 ESG 문제, 그리고 선박의 금융 문제 굉장히 깊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또 김우섭 경영본부장님께서 항만 ESG들 본질적인 접근의 문제, ESG 근본적인 문제, 또 ESG의 팩트에 대한 접근들, 그러면서 지제시에 대한 방향의 문제를 굉장히 구체성 있게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전준우 교수님 오늘 좀 깜짝 좀 놀랐었는데 과징금 문제에 대해서 가치 모형들, 그런 인가 모형을 검증을 통해서 제시한 것은 굉장히 독창성과 돋보이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세부 일정의 순서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태 교수님, 한재필 교수님, 고영미 교수님 이렇게 순서대로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끝난 뒤에 전체적인 발표자들의 거기에 대한 대응들과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 학회장님들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회장님 토론 과정도 일정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태 교수님. 소개받은 인천대학교 여기태 교수입니다. 먼저 우리 윤민현 회장님 그리고 김근석 본부장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또 전준호 교수님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ESG 분야에 한정해서 토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운 기업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재무성과 때문에 굉장히 목을 메고 열심히들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한 드디어 이제 비재무성과 부분이 출현을 했고 이것들을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것들이 기업의 사활을 거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여태까지와는 좀 다른 방향의 노력들과 고민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인식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주 측에서는 한 30% 정도의 ESG가 투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에 금융계에서는 90% 이상 투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그 돈줄을 들고 있는 금융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해운계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기대에 부응을 못하고 있거나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그 다른 측면에서 보면 화주들의 요구가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데요. ESG에 편승해서 많은 기업들이 ESG를 달성하지 못하는 해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화물을 주지 않겠다. 이것이 굉장히 해운계의 목을 조르는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월마트, 이케아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해운업계는 굉장히 큰 고민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 봤을 때 몇 가지 좀 이제 우리 한국으로 좀 돌아와서 우리 상황을 놓고 보면 첫 번째는 발표자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가의 틀, ESG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인가 라는 문제를 놓고 보면 상당히 고민 부분들은 전 세계적인 뭐 이른바 합의 그리고 틀 그리고 타임라인들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 붙어 있는
SG 부분들은 여전히 평가나 평가 기관이나 평가 항목들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들이 기업들이 대응하기 참 어렵게 만드는 부분 중에 하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학계에 계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평가 부분을 잘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데이터를 갖고 있는 정량평가, 데이터가 없더라도 평가할 수 있는 정성평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들 잘 하시고요. 저희가 좀 머리를 맞대고 해운의 ESG, 특히 우리 한국에서 ESG는 어떤 항목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며 또 저희가 정성적으로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평가에 반영해서 한국 해운 기업의 평가를 높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저희도 같이 고민할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런 학계의 중지를 모아서 ESG 평가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빠른 속도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어떤 평가 항목을 중요시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평가에 넣어야 되는지를 합의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해운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고민들, 고심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ESG 평가의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 보면 해운 기업이 참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예를 들면 해운 기업이 받는 벤더 기업들조차도 ESG에 참여하지 않으면 벤더 기업을 컨트롤해야 되는, 그러니까 해운 기업 자체뿐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벤더 기업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조금 더 가보면 이 해운 기업이 원래의 목적인 재무 성과를 높이는 노력이 아닌 비재무 성과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기업의 사회 봉사 활동,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권, 노동 이런 부분까지 과연 이게 기업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프라핏으로 돌아오는 문제인가를 안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한국 해운 기업의 어려운 점들도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서 과연 이것들을 좀 백업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를 우리 학계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이 ESG를 화주 측면에서 그러면 나는 너희 해운회사를 이용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선택만 하는 문제가 되는 건가? 과연 화주 기업들은 ESG에 비용을 지불할 만한 의사나 여지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드는 비용이 있다면 화주와 선사가 분담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한재필 교수입니다. 우선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번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이렇게 준비하시는 고생하신 또 우리 회장님과 또 이렇게 그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그 발표를 세 개를 드리면서 아주 좀 그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분야의 ESG와 관련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 뭔가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 생각에서 오늘 발표를 드리면서 뭔가 또 새로운 파고가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한 번을 조용하게 안 넘어가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ESG와 관련해서 지금 너무 화두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이슈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 학회도 하고 모임도 하고 연구도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참 죄송스럽게도 그렇게 크게 공유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우리 여기태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그 시사점들이 있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이제 재무적인 성과와 또 비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가버넌스를 보여주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예를 들어서 UN 에 나와 있는 거 SDG나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거가 특히 이제 비재무적이나 재무적인 걸 했을 때 과연 CEO나 이런 그 회사의 대표들이 이 ESG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평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전파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사실 굉장히 좀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냐면
이거와 연관된 그 의사 결정을 하셔야 되는 실질적인 우리 CEO나 어떤 그 회원업계의 대표분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의문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우리가 학회에서 모여서 얘기를 하고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시하면서 사실은 그분들을 상대로 한번 교육을 하거나 뭐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급하게 변하고 있는 정세 속에서 뭐 슬로우로 가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실질적인 좀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분들에 대한 좀 교육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우리 전준우 교수님 지난번에도 발표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또 배웠는데 요번에도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주셔서 좀 굉장히 아주 저도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이제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런 담합행위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해운 회사에 어떤 이득을 주느냐라는 부분을 조금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지금 주장하신 거가 훨씬 더 객관적인 근거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해서 그 부분까지 좀 추가적인 연구도 좀 기대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이런 모든 체제나 시스템이 바뀌면 항상 후발적으로 따라오는 게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 따라오는 거로 좀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입법이나 사법계에서는 이걸 ESG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또 법이 제정될지 적용될지 만들어질지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냥 제 생각만 드리는 거로 부족한 토론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남대 고용기입니다. 오늘 좋은 주제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집행부 여러 회장님 이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마 키노트부터 세 분 아주 좋은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ESG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항만이나 해운 분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뭐 수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마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던 곳은 아무래도 이제 공기업들 경영 평가와 관련해서 아마 우리 인천항만공사 아마 오후에 저희 이제 국제상학회에서 아마 발표를 아마 해주실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영평가에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좋은 아마 성적을 내셨던 이제 이 항만공사 이주로 해서 가장 먼저 실제로 도입을 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저도 이제 이 항만 개발 사업의 이제 경제성 분석에 관심이 많고 또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보니까는 이제 오늘 마치 이제 김근섭 우리 본부장님도 오늘 자리를 함께 하셔가지고 또 발표도 해주시고 하셨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최근에 그 탄소 중립 항만 구축 기본 계획이 아마 막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해수부에서도 총괄적으로 항만 산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 ESG 문제, 그 중에서 물론 이에 해당되는 문제겠죠. 근데 그 부분에 이제 심각성과 또는 이게 파급 효과를 이제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준비를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물론 시작이 막 된 기본 계획입니다만은 또 자리를 또 오늘 김근섭 우리 본부장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큰 방향, 이 기본 계획에서 하시고자 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 좀 개략적으로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면 저희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AMP 육상 그 전원 공급 장치 그 사업이 아주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선사 입장에서 여기에 또 그렇게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또 AMP
그 부분의 사업의 향후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조금 정리된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소개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발표를 하신 우리 정 교수님, 예, 아마 지난 시간에 지난 우리 이 자리에서도 좋은 발표를 하셨고 또 이어서 또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주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도 이런 연구를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아마 오늘 발표하신 자료에 이어서 저희 이제 아시다시피 물론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직접적으로는 없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 3년 내에 그 카보타지를 이제 해제를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게 이제 운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라는 것은 지금 가늠하기는 힘듭니다만은 혹시 향후에 이런 지금 가지고 계시는 모형이나 이 부분에 이런 어떤 외부적인 효과를 포함해서 연구하실 의향이나 또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정 토론하신 최영훈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좀 관리하기 위해서요. 우리 학 회장님께서 순서대로 이렇게 토론을 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니까 구체성 있게 여러 가지 좀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국제성악회 회장이신 박영태 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제성악회 회장 박영태입니다. 오늘 세 개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KMI의 김건섭 박사님께서 항만공사 ESG 경영 도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주셨더랬어요. 사실은 이제 이게 항만 부분에서의 ESG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이 사실은 이제 이 항만과 아울러 배후단지에 있는 입주업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산항만공사나 울산항만공사나 여수, 광양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배후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사전 실적 확인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죠. 그때 봐보면 이제 사회적 가치 실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이죠. 그래서 이 부산항만공사나 인천항만공사나 여수 광양항만공사나 울산항만공사의 배후단지 업체들과 이 중요한 배후단지 업체들의 평가를 할 때 이 사회적 가치 실현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게 ESG 부분에서 환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형태의 그림이어서 저는 환경 쪽으로 만약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이 나머지 4개 지금 총 4개의 이 항만공사들이 그 부분에 대한 형태의 그림을 조금 평가표를 조금 다르게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울산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평가를 할 때 에코존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이제 어드밴티지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 에너지 화물을 창출한다든지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그림을 추구하는 업체들에 있어서는 어드밴티지를 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ESG가 실제 이제 완전히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면 실제 이게 항만공사들에 있어서의 공통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4개의 항만공사가 소위 말해서 사전 실적 확인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평가표에 만약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환경 부분은 훨씬 더 아마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한 예로 제가 LA하고 그다음에 LB를 갔을 때 이 항만 당국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산화탄소를 과하게 지금 배출하는 배들은 아예 입항을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 지역 주민들의 건강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형태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것들을 굉장히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는 형태의 그림이었거든요. 결론이 뭐냐 하면 ESG라는 것이 이제 우리 회원으로 완전히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 그다음에 실제 항만공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물론 shipping 컴퍼니들이 굉장히 이제 해양수산부나 그다음에 항만공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배후단지에 입주해 있는 입주 업체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형태의 그림인지라 사전 실적 확인 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적 가치 실현 부분이라든지 뭐 에코존이라든지 뭐 이와 같은 형태의 그림을 조금 넣어서 조금 더 ESG를 우리 해운 물류에 완전히 이렇게 속가들게 하게끔 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한국회사법 학회장이신 홍성화 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 전준우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특히 그 공정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정말 경쟁을 제한했느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공정이 있었느냐, 즉 선사들이 운임 수익을 취득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입증 없이 그냥 공정위가 단순히 그 운임 협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이제 법 해석상의 논란은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부분을 보면서 오늘 그 전준우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아, 이런 것들을 그 입증을 해야 되는 자료들인데 법학관의 입장에서는 아, 이런 부분들을 특히 경제 쪽 하신 분들이 정말 그런지를 입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 결과를 본 것 같아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참 신선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법학과 이 경제 아니면 경영 이런 것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의 같이 융합 형태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질문은 그 우리 윤민현 회장님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그린 인슈어런스를 말씀하셨는데 이 보험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이제 소위 그 가입자를 늘리는 것이 이제 보험회사의 이 생리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이 가입자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보험회사에서 GS1을 갖추지 않았으니까 당신 보험은 받지 않겠다. 이게 시장에서 가능할 건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그 인터클럽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P&I에 거기 가입하려고 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ESG를 하지 않으니 가입을 안 받겠다. 이게 현실 시장 논리에서 가능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게 정부 입장이라면 규제를 하는 정부 입장이라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시장 논리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제가 좀 궁금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규제보다도 더 무서운 게 이거다 하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이 탈탄소화라고 하는 해운업계에 주어진 과제가 액면 그대로 이행을 하려면 적어도 2,400조 정도 필요하다 하는 게 전문가들의 추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운계한테 요구를 하려고도 하다 보면은 해운계가 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선택적으로 하자 이런 쪽인데 그중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군데 분야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ESG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럼 보험 쪽 문제는 어떻느냐? 보험업계 쪽에서 지금 나오고 이걸 주도를 하고 있는 거는 이번 ESG의 리스크 평가에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마시 맥크레난이라는 세계적인 리스크 브로커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당장 이거를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거를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바꿔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박보험이든지 P&I든지 화물보험이든지 ESG 평가 기준을 연계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초기의 방법은 레이팅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ESG 평가 수준이 낮으면 소위 이야기하는 에디셔널 프리미엄이라는 걸 부과를 할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카바를 제한을 한다. 그 다음 단계는 완전히 보험인수를 거부를 한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 타임 테이블입니다. 타임 테이블이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거는 가장 핵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그 대책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게 어느 국가의 어느 산업의 존립 지속 가능성보다도 더 우선한 거다. 강제할 거다. 강제 쪽으로 지금 이미 EU 쪽은 가닥을 잡고 있고 미국은 심지어 어느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까 탄소 중립을 지금 전 세계 공감대가 돼 있는데 아예 배출가스가 나오는 연료 자체를 차단하자까지 지금 이렇게 강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타임테이블을 앞당기기 위한 측면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은 시차를 두고 단계로 업그레이드 할 거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가 화석 연료를 완전히 사용 금지를 시키듯이 ESG 평가 문제는 금융이나 무역이나 운송이나 보험 쪽에 압박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저기 토론 다 전체 끝난 뒤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한국물류학회장이신 안영효 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오늘 또 이제 ESG에서 또 공부를 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전에 그 그린이 유행하더니 그러더니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유행을 하더니 급기야 ESG가 한 2, 3년 전부터 굉장히 화두가 돼서 제가 그 전에 그린 SCM 쪽으로는 연구를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 참고로 그때 말씀드리면 그린 SCM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린도 사실은 이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의 그 이익, 그 이윤 창출 측면에서는 부족한 게 아니냐, 미흡한 게 아니냐 그랬는데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 GSCM을 해보니까 오히려 기업의 성과에 재무적인 성과에도 비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성과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 공급체인 파트너 간의 협업이 일단 강화가 됐습니다. 자, 그린 정책을 전략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서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 공유라든지 협업 관계가 더 강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 이제 낭비 요인이라든지 또 다른 비용 감소 이런 쪽에 노력을 하다 보니 또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기업 이미지 상승과 함께 그 시너지 효과를 내서 결과적으로는 재무적인 성과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건 제가 연구를 통해서 입증을 한 바 있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입증했습니다. ESG도 마찬가지로 그런 긍정적인 비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ESG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 공급 체인의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급 체인의 관점을 하면 그 관련된 기업들이 협업이 강화가 됩니다. 우리 항만 해운 이쪽으로 해서 관련된 그 기업들이라고 하면 일단 그 화주가 있을 것이고요. 화주도 물론 대형 화주도 있겠지만 그 항만 배후 부지에 입주해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항만 운영사, 공사, 그리고 그 관련된 하역 업체들, 그 다음에 해운사들 있겠죠.
물론 이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다 공급체에도 엮이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 기업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해운항만은 약간 특수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그 관점에서 노력을 하다 보면 그 비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성과를 올리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그 산업 전체를 보면 항상 퍼스트 무버를 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는 패스트 팔로워였죠. ESG 분야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GPO나 평가 시스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지금 아직 부재하다라고 오늘 뭐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지표 개발과 평가 시스템을 우리가 좀 앞서서 퍼스트 무버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잘 확신이 안 섭니다. 근데 우리는 뭐 누가 만들어 놓으면 잘 따라가죠. 패스트 팔로우 역량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뭐 반도체나 뭐 스마트폰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그런 쪽에 굉장히 삼성이나 뭐 많은 기업들이 있죠. 대표적인 기업들 우리가 보면 전부 다 패스트 팔로우는 뭐 세계 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가 과연 퍼스트 무버를 해본 적은 별로 없어서 ESG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로서의 우리가 역량이 있을지 그거를 좀 여쭙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갈 방향이 어느 쪽이냐? 아까 보니까는 패스트 팔로우 오브 퍼스트 무버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를 하신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 패스트 팔로우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퍼스트 무버의 그 능력을 갖출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 프로그램 이런 확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요것이 좀 실질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특성화 첨단학과 신설을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이걸 사실은 ESG를 뭐 첨단학 분야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성화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ESG 대학원을 각 대학에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ESG 대학원을 만들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이 필요한데요. 학부보다는 대학원 개설이 나을 거다. 일종의 뭐 전문 대학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일반 대학원에서도 사실은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 대학원이든지 전문 대학원이든지 저도 한번 우리 학교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무역학부에서는 지금 대학원 TO를 우리 학부 차원에서 6명을 일단은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6명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뽑아서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서 커리큘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이제 새로운 분야를 뽑을 건데, 근데 사실은 분야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지금 각 대학이 있을 것 같아요. 교육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때 ESG 대학원을 만들어 보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무역금융
보호막기장에 계신 정문 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경찰대학 정웅입니다. 여러 발표가 있었는데 한종길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담합행위하고 과징금 건에 대해서 그쪽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사단이 된 게 아마 다들 다 아시겠지만 전속 고발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속 고발권을 하게 된 배경은 그것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고소 고발을 많이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만 비교해서 한 2배, 3배 정도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뭐 민사, 형사 구분할 것도 없이 그냥 짜들고 가요, 일단. 그래서 뭐 이런 고소 고발 남발이 돼가지고 저희 경찰청에도 굉장히 힘들고 그냥 싸들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 그냥 고소 고발 해버리면은 이게 이거 치여가지고 기업 영업이 안 되니까 활동이 안 되니까 이제 공정위에다가 준 건데 문제는 공정위가 잘하면 되는데 아까도 발표할 때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2003년이 벌써 20년 전 일인데 그것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인제 와가지고 갑자기 공동행위를 했네 담합이죠. 컬루전이 담합을 했다 해가지고 과징금 처분을 하고 그러는데 전 사실 개인적으로 제 경제학 전공이지만 법제도 경제학이라는 경제사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게 옷에 그러니까 몸에 맞게 이게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아웃클로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제도가 지금 못 따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공정위는 일을 편하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조사하는 행위가 사실상 수사인데 조사할 때 조사 불응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하게 돼 있어요. 뭐 벌금은 말할 것도 없고 징역까지 하는 게 지금 규정이 돼 있거든요. 수사거든요, 사실. 근데 이걸 행정행위라고 보고 그냥 행정행위라고 보고 영장도 없어요. 그냥 막 쳐들어가지고 다 싸들고 나옵니다. 일선 저희 같은 경우 청에서 보면 사법계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수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요새는 특히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돼서 다 영장 다 필요하고 계좌 수사, 통진 수사 영장을 말도 못하게 해요. 예를 들어 사이버 수사 같은 경우는 5천 원짜리 상품권 사기 사건 한번 하려면은 그 사건 수사 가치도 없는 거를 어차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말도 못해 손이 많이 가는데 지금 이렇게 사이즈 볼륨이 큰 조사를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영장도 하나 없이 그냥 막 기업체들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편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불응하면 또 처벌까지 사실상의 수사인데 그래서 이걸 영장을 받아갖고 와서 정식으로 영장 받아서 수사를 해서 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적법 절차를 따라가야 된다는 게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저희 청에서도 그래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일반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요새는 수사 못합니다. 괜히 불러다가 그냥 윽박 지르고 근거도 없이 그렇게 수사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정위도 이런 행정행위를 한다는 구실로 해가지고 영장도 없이 그냥 조사하고 그러는 건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분위기에 맞게 앞으로 업계 뒤에는 물론 해운업 진흥을 위한 해수부가 있지만은 또 이게 기관끼리 협의를 통해 가지고 법제도도 그렇게 바꿔나가는 게 그러니까 공정위로 하여금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좀 갈아입게 법정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장도 없이 갖고 온 그런 조사 자료를 가지고 그 증거 능력이 도대체 있는 건지 말이야.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증거 능력도 없는 거 가지고 과징금 처분하고 징역을 살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옷을 갈아입는 거를 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좀 경제사나 좀 큰 법제도나서 큰 안목에서 보면 솔직히 1770년대 그 정도 산업혁명 이래 공정위가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조직이 먼저 생기고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 그 다음에 기업활동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차피 현실에 살아있는 기업활동 진화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법제도라는 걸 거기에 맞춰줘야지
그냥 뭐 공정거래위원회 법에 어긋나 있으니까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처벌 받아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옷 갈아입는 역할을 옷 갈아입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한국통상정보학회장에 계신 이재원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통상정보학회 이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앞에서 발표하신 좋은 논문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주 토론하신 분이 여기태 교수님이나 한재필 교수님이나 고영기 교수님께서 주요 내용들을 토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해운 항만 ESG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특히 해운 항만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특히 이 부분은 환경 부분은 이제 국제적인 공조라든지 협약이라든지 글로벌 이제 표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이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는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 특히 이제 또 공정위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공정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선사와 고객 간의 이제 이 공정위 부분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이제 이 단합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과징금을 이제 부과하는 이런 어떤 형태로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선사와 고객들의 이제 특히 선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항로들이 인기 항로가 있고 수익이 이제 창출되는 항로가 있고 비인기 항로 또 손실이 되는 이제 발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률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공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한번 이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세히 법률적인 검토는 이루어졌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하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선사들이나 해운사들이 이제 동맹 선사들이 이제 어떤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각각의 어떤 기업들이 이제 차별화가 돼 있는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별화에 대한 어떤 운임 이런 어떤 차별화가 운임도 좀 차별화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국이라는 이제 거대 어떤 큰 어떤 시장이 해운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운임이 이제 저렴해진 거다는 거죠. 앞에서 실증 분석에서 나왔지만 중국이라는 어떤 이 시장이 이 해운 쪽에 투입이 진입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이제 다른 어떤 여타 어떤 경쟁력 선사들의 어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운 업계는 이제 서비스의 어떤 차별화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우리가 이제 이러다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과징금이 너무 과다하다 보면 이제 편의치적의 형태로 어떤 이 운영할 어떤 또 방안도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적인 어떤 손실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방적으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 4월달에 발표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발표를 듣고 저도 한번 이 부분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정위에서 일방적인 어떤 법의 어떤 이 잣대로 어떤 이런 부분을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 해운 동맹이라든지 해운사들에게 어떤 사업의 어떤 위축을 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검토해보는 어떤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완벽하니 어떤 이것이 법률적인 검토나 공정의 어떤 이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기는 조금 제가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한국관세학회장에 계신 조홍길 학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이 준비에 이렇게 노고 많으신 한종길 회장님 또 회장단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관세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남서울대 조홍길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해운 산업 및 물류시장 ESG 환경에 대한 또 요즘에 계속 떠오르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공동 대응 부분이 약간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기존에 여러 자료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국내 해운 선사뿐만 아니고 중견 물류 기업들이 함께 ESG 환경과 또 해운 시장 및 글로벌 SCM 상에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국내 운송뿐만 아니고 통관 등에서 풀필먼트 서비스 시장에 대한 뭐 역량을 강화를 좀 해야 된다든가, 또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고 이 국내 고객사들한테 그냥 오히려 ESG 가이드를 아예 만들어서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삼자 물류든 또 해운이든 또 플랫폼 분야에서 보면은 실제 우리가 GDC 운영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탄소 배출 저감과 관련돼 있는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관리를 하려면 앞서도 말씀을 발표자께서도 했지만 모든 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산출하고 그거를 공유를 해야만이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전담 조직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ESG 물류 실천과 또 물류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또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도 느꼈고 또 기존에 제가 여러 자료에서나 참가해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지속 가능한 이 물류 서비스 또 해운 산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해운 산업에 대한 ESG 경영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과 EU에서 진행 중인 탄소 관세, 이게 우리에는 무역 장벽으로 그대로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교수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 교육과 인재 양성 그리고 인프라 이러한 곳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공동으로 이런 세미나와 정책 포럼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과 방안들을 제시를 해서 공동 대응하는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발표와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국제 이비스 학회장 이주원 학회 국제 이비스 학회 고문이신 이주원 고문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국제 이비즈사학회 이주원입니다. 오늘 그 정성훈 회장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바쁘셔갖고 제가 대타라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아주 좋은 정보 많이 얻고 좋은 거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이런 훌륭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한종길 회장님 이하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에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들으면서 느낀 것이 이 ESG 같은 이런 문제는 각 기업 간의 이해관계, 또 국가 간의 이해관계, 뭐 외교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의 토론을 많이 해가지고 좋은 방안들을 내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토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국 전문경영학회장이신 이재학 학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 전문경영인학회 이재학입니다. 오늘 ESG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한종길 우리 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매출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현재는 매출을 올려야 되지만 그것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이슈입니다. 여기에는 ESG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글로벌 기업이든 또 대기업이든 자체적으로 ESG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은 그러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 내에 협력 업체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력 업체에 대해서도 ESG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는 ESG에 대해 대응이 가능한 그러한 기업을 협력 업체로 뭐 선정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이제 일반적인 기업들의 이제 공급망상의 사항이지만 해운업계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공급망상의 관련 업계의 협력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ESG는 한 기업에 대해서도 필요합니다만은 어떤 산업이든 간에 공급망 내에서 기업 간 ESG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또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연구가 좀 많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ESG 오늘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해운 산업에 대해서 하는 것 굉장히 제가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ESG에 대해서 산업별로 또 기업 규모별로 ESG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러한 경우들은 잘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틀림없이 산업별 규모별로 ESG에 대한 대응 방법, 능력의 차이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시각에서 ESG를 보는 이러한 시각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자라든지 종사자는 자기들도 이 ESG라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능력도 부족하고 자금이나 인력도 부족하고 이러한 것들 한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적으로 이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좀 고민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발표에서도 나오고 뭐 여러 다른 교수님들께서도 토론하셨습니다만은 ESG에 대한 고려를 할 때 저는 참여해 보면 항상 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발표하신 분들 이제 S와 G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좀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자, E라는 것은 국제적 규제를 준수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객관적인 어떠한 이러한 통계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은 S나 G는 아까 우리 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발적인 의사결정과 관련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S라는 것들 나온 것들 보면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뭐 장애인 의무 고용이라든지 뭐 취약아동 지원이라든지 기업들이 이제 이러한 쪽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 S와 G에 대해서도 정확한 개념 정의 또 그러한 방법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논의도 좀 많이 좀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ESG의 이제 재무적 아까 성과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본부장님 발표하실 때 ESG 발상이 이기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제가 동감을 좀 많이 했습니다. ESG의 재무적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러한 평가들이 지배적이지만 부정적인 견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조금 이해를 시키고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ESG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디 기사를 보니까 무역협회에서 수출 기업에 대해서 ESG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ESG를 정착하기 위해서 자기 이 기업들의 ES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러한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도 좀 제공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로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서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이제 ESG라는 것이 정착돼 가는 그런 과정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주제로 이러한 토론의 자리를 많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학회를 대표하신 학회장님들의 깊이 있는 토론에 감사드리고요. 여기태 교수님 ESG 금융문제, 평가틀, 또 산업영을 통한 평가 방법 기준에 대한 개발들, 또 벤더기업 관리 문제, 또 한재필 교수님께서 ESG에 대한 공유 문제와 과징금 문제에 대한 제도 설계의 중요성들, 또 고인 교수님께서 거시적인 ESG에 대한 관점들, 그리고 과징금에 대한 중국의 사보타지에 대한 외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바이온텍 회장님께서는 사회적 가치실에 대한 중요성들,
그리고 평가 문제에 대한 설계의 필요성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홍성학 회장님께서는 과징금 해석의 문제와 또 이 수리적 접근에 대한 경제학의 접근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안용호 회장님께서는 재무적인 성과 효과와 더불어 이걸 더 창출할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퍼스트 무버에 대한 역할들, 그리고 ESG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중요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정홍 회장님께서는 이 과징금 제도의 어떤 절차의 문제와 더불어 사후적인 법의 제도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요. 이재용 회장님께서는 법률상의 검토들, 그리고 또 선사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영길 회장님께서는 가이드 작성 문제, 또 탄소 절감 효과와 더불어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고요. 이지원 고문님께서는 이 ESG에 대한 복합적 관계와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이재학 회장님께서는 성과 창출 속에서 ESG의 대응의 문제, 그리고 글로벌 체인 속에서의 일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또 국가에 대한 관련 기업들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례대로 유민현 회장님과 김구섭 본부장님 그리고 전준우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를 준비하신 그 주최 측과 좋은 발표해 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질문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없이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그 전준우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서 공정위의 그 과징금 부과에 대한 그 문제점, 그걸 저희 우리 해운계에서는 상당히 큰 현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발표 도중에 오늘 아침에 아주 깊은 소식이 들어왔다 그래서 무슨 소식인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한중항로에 대해서는 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거 그 결정이라는 걸 얼핏 들었어요. 그러나 한일항로에 대해서는 금액까지 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일정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그런 발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발표자께서 그 문제점을 분석하시는 가운데 한중항로와 한일항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이쪽은 부과를 하면서 이쪽은 같은 부과를 같이 한다면 같이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해야 되는데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한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비교 분석하시면서 차이가 있었는지, 아니고 단순히 그냥 중국 정부나 중국 선사들이 반발하니까 그쪽은 취소하고 이쪽은 그 일본 선사들은 뭐 해당이 없다고 하니까 혹시 빼지 않았나 그런 걱정은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좀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자리를 떠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운에 대해서는 제가 차이가 있다 하는 거 말씀드렸던 게, 화석연료를 이렇게 보면은 석유, 가스, 석탄 이거 관리하는 건 전부 정부입니다. 그거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거를 변화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국민 전체가 분담을 합니다. 바꾸어 이야기를 개개인으로 보면은 국가의 리스크이지 개인의 리스크는 별로 많지 않다. 반면에 해운은 선박 그 자체가 배출가스를 떼어서 배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의 차원이 다르다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아까 질문 요지들을 다 제가 캐치를 못했습니다만은 우선 이 한재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CEO들의 ESG에 인식의 정도, 제가 이건 너무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ESG 문제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대부분이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한중일 공정의 과징금 문제가 이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대다수입니다. 저는 그거하고는 ESG 문제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스케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 퍼스트 무버 가능성 또는 패스트 폴로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국 해운계가 이 차원에서 퍼스트 무버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현재 ESG 관련해서 퍼스트 무버라고 이야기를 하는 선사들은 대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배를 열 몇 척에서 40몇 척까지 척당 2천억대 되는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제일 큰 예를 들어서 HMM부터가 지배 구도가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근해 선사 경우에는 그런 어떤 면에서 스케일이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운 항만과 ESG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저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한민국 법에 관할이 미치는 명례,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1차적으로는 터미널, 다음은 항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다음 연안항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만의 이 터미널의 탈탄소화 문제는 저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만에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은 크게 이야기하면 겐츄리 크레인, 이건 전력입니다. 두 번째는 항만에 쓰고 있는 경유로 쓰는 야드 장비.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배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더 그 강도가 큰 거는 터미널에 입출하는 낡은 트럭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을 할 수 있겠느냐? 할 수는 있겠지만 엄청난 시간이 요할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항만 문제는 예를 들면은 머스크란이라는 데는 그 산하에 스바이처라는 타그가 한 430여 척 됩니다. 이 타그에 대해서는 전량 암모니아, 메탄올로 전환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미 그거를 집행을 굉장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의 항만 터그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정부가 이걸 LNG로 하든 암모니아로 하든 또는 전지셀로 하든 항만 터그의 탈탄소화 문제는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선박금융이 전통적인 세계 선박금융이 해운에서 다 철수를 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상 특히 한국 해운계는 선박금융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 한국 해운이라는 게 경제 안보 차원에서 어떤 필수 선대가 필요하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선박이 노후가 하면은 대체를 해야 된다는 걸 기정사실로 했을 때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산업은행이 해줘야 된다. 정책은행이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중에 상업은행은 제가 보기에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해운회사에 금융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정책금융을 하게 되면 반드시 단서가 붙을 겁니다. 다른 단서가 아니라 그린쉽이라는 단서가 붙을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협력업체에 대한 ESG 요구는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스크 같은 데는 심지어 머스크에 납품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서 윤리 경영을 한다 하는 것을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머스크가 아니라 유럽의 4대 선사들이 인트라시아 항로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이 절반 정도가 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절반 정도가 피다 물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물량에 대해서 유럽의 4대 선사가 요구를 하는 게 그럽니다. 자, 한국의 A라는 회사, 내가 너한테 피다 물량을 줄 테니 ESG 평가 기준이 어느 이상은 되어야 된다 하고 요구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금 우리 조 회장님께서, 조원길 회장님 말씀하셨던 ESG 가이드 배포 문제는 제가 하나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회사 포럼에서 최근에 5월 중에 해운계 ESG 동향 전망에 대해서 약 260쪽에 달하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150부를 인쇄해 가지고 선사들의 일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회사 포럼의 사무총장한테 연락을 하시고, 우리도 한종길 교수도 우리 회사 포럼에 관여를 하시기 때문에 원하신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방법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답변을 다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빠진 부분이 있으면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도 많이
듣고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그 직접적으로 질문을 주신 부분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항만 과제는 실제 제목은 탄소 중립이지만 그 과제의 내용은 수소 항만 중심으로 과제가 좀 진행이 될 예정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AMP 사업이 최근까지 이제 시범 사업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본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아직까지 기준이 좀 많이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용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AMP도 이제 저압 AMP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꾸준히 높은데 실제 선박들한테 필요한 고압 AMP는 이용 실적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사실은 큰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부두별로 그 AMP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SPO의 위치도 사실은 선박의 수선 시설하고 위치가 맞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고려 없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선사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부분들은 좀 앞으로 계속해서 고쳐 나가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항만의 어떤 국제 공조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항만 같은 경우에는 IMO처럼 그런 국제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항만별로 사실 필요한 항만별로 사실 공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약간의 배려 같은 공조는 하고 있습니다. 로테르담과 엔트워프 같은 경우에는 선박의 운항 정보를 상호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항만에서 도착할 항만에게 미리 정보를 주게 되면 도착할 항만에서 준비를 해서 장비의 어떤 소모라든지 연료 소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LB 같은 경우에는 베이 플랜을 좀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적재 계획인데 도착할 항만에서 화물을 내릴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주는 그 정도가 국제 공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들 그리고 학회장님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저한테 주신 질문이 총 3개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재필 교수님께서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추가적인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번 더 데이터를 확보가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연구를 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그리고 선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석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영기 교수님께서 이제 카보타지와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운임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 3가지, 4가지 정도를 고려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글로벌 정치성, 그리고 미국 상하이양 봉쇄 해제, 그리고 서부해안 이제 항만 노조 파업 미국에, 그리고 운임의 단합행위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미 FMC의 선사들의 운임 단합행위 이 정도를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요.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나중에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영민 전무님께서 말씀해주신 한중항로와 한일항로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요, 이 한중항로와 한일항로는 가장 인과관계가 높고요, 서로 높고요. 그리고 상관관계를 분석을 봐도 그 결과값이 선사들의 그 수익과 거의 값들이 유사해요. 즉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게 상호 연동된 동아시아 시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제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 자국 선사들이 과징금을 받을까봐 서한을 보냈죠, 우리나라 쪽에. 그런 게 이유가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토론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ESG, 과징금, 팩트에 충실해서 우리가 봐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짐 코니스가 말한 유리한 기업이 선한 기업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두 개가 트레이드오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성장을 추구할 것이냐, 착함을 선택할 것인가. 스티브 핑거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이 제도를 설계한다고 작동한다고 그랬는데 ES 제도, 또 과징금 문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국 해운과 무역들, ESG 대응과 과징금들 문제, 오늘 논의들이 잘 녹여 내려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여러 스태프진에게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정되어 있는 그 각 개별 학회 세션들은 2시부터 시작이고요. 1시 30분까지 저희가 오찬 시간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1시 30분부터 총회 시상 기념 촬영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총회는 학회장님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다 같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지금 자리를 비우시거나 아니면 이번에 참석을 못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는 오찬 이후에 시상을 간단하게 그 경진대회 시상을 진행을 하고요. 오늘 학술대회에 저희 국제학술대회 및 정책세미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찬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뒤쪽에 보시면은 저희 조교가 지금 손을 들고 있습니다. 저쪽 통로를 통해서 가시면 오찬장에 오찬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전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해운학만학술단체 협의회 행사 정책 세미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